모인 이유는 안중근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모두가 다 잘 아시듯이 우리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던 일들, 그들의 입장이 돼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들, 그 시대의 그 모습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글로, 아름다운 글로 우리에게 네 권의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인지. 근데 시인동주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윤동주 시인은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자기 작품 발표한 등단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가 지망생이었죠. 습작을 해온. 그래서 시인에게는 습작 루트가 있어서 청년동주에게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이상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가 완성되면 자신의 습작 노트에 쓰고 날짜를 쓰고 날짜를 쓰고. 그래서 동주시는 항상 쓴 날짜가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집에는 어떤 시집은 때로는 그냥 그 날짜를 지워버린 시집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날짜가, 시인이 표기한 그 날짜가 있는 시집이 더 읽기에 그 당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가면 굉장히 그 윤동주 시인과 밀착해서 보내서 그런지 이때 동주는 뭘 했겠다, 어떤 시가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이 10월 24일이죠. 아마 이때 졸업을 앞두고 동주는 한참 별에는 밤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별에는 밤이 완성된 때가 11월 5일이거든요. 완성돼서 노트에 옮겨 쓰고 11월 5일 이렇게 썼지만 아마 10월 말 10월 달에는 내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시상을 떠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 윤동주의 삶이 있다고 했을 때 잠깐가요? 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생입니다. 짧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일도 기억해주고 해주면서 1945년 2월 16일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방도 되고 이 사람의 삶을 복원을 찾아가 볼 때 이게 온전히 복원이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그전에는 그냥 이 사람은 등단한 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문학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평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언어 전문 친구들, 동창들 사이에서 이제 시집을 돌려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초는 1976년에 나라사랑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소래, 그러니까 최연표 선생님이 하시던 외소래에서 나온,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사랑 잡지 1976년에 본모일 거예요. 거기서 윤동주 특집으로, 그래서 윤동주 친구들이 동주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정병욱 이런 사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평론가들도 동주의 시작품,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동주 삶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976년은 막 그 냉전 그런 시대였죠. 다 말하지 못했던 시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가장 오랫동안 윤동주에게서 윤동주를 이야기할 때 고향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윤동주 고향은 북간도죠. 중국이죠. 지금은 이제 다녀온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게 아마 90년대 초일 겁니다. 89년, 90년대 초. 그 전까지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죠. 중공이어서 다녀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내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그 북간도에 대해서 많은 북간도에서 그러니까 월남민들은 그걸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친구, 윤동주의 친구. 얼마 전에 영화 동주가 개봉되면서 그때 송몽규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저도 시인 동주 책을 쓰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송몽규라는 존재를 아마 거의 처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동주와 이렇게 밀접한, 몽규도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생일은 3개월 차이입니다만 고중사천이에요, 동주에. 그런데 그렇게 동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구를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송몽규, 그러니까 동주의 고모부죠.
동조 송문규 아버님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고향이 함경북도였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조국이 해방되는데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사느냐 그러면서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북쪽에 가족들도 다 이제 혼혼도 살고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송문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강처중이라는 사람도 참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영화에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송문규도 세상을 떠나고 동주도 세상을 떠났지만 강처중은 이제 살아남았죠. 예.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경향신문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을 출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동주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주가 일본에서 쓴 시,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 그 다음에 흰 그림이자 이런 시들을 동주가 시를 쓰고 조선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 친구가 강처중입니다. 강처중이 그 편지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간직하지 않았더라면 동주의 시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편지, 그 시를 갖고 있었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를 쓴 사람도 위험하지만 보낸 것도 위험하고 간직한 것도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닌 강처중에게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동주랑 굉장히 막역한 사람이죠. 그런데 소무현 선생님이 쓰신 윤동주 평전 초판본은 1980년대 말에 나왔는데 소무현 선생님은 그때 80년대 말만 해도 윤동주 관련 인물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윤동주 동생 윤일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도 계셨고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도 계셨고 그래서 그 윤동주 평전은 실제 많은 인터뷰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생한 기록인데 그때 윤일주 선생님이 윤동주 동생이 근데 소무현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누구에게인가 일본에서 그 시를 보냈는데 근데 그냥 윤일주 선생님 동생은 그냥 지인에게 보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무현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가 혹시 강처중 아니냐 그러니까 윤일주 선생님이 강처중 맞다. 그러나 책에는 쓰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강처중은 해방 공간에 전쟁 나기 전이었습니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윤일주 선생님은 월남한 피난민이죠. 그러니까 그 윤동주란 이름 옆에 그렇게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때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예. 혹시라도 형에게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눌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친한 친구들도 윤동주의 삶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구 좋아하는 작품이 있었고 그런데 동주가 좋아하는 시 제가 거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만 동주가 좋아하는 시인 존경했던 시인 정지용, 백성 그 다음에 윤동주 소장 시집에 보면 오정환의 시집도 있고 이용학의 시집도 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글이 동주가 좋아했던 항상 암송했던 그 글들이 지금은 우리가 백석의 시도 정진의 시도 교과서에 다 나오죠. 근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시들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거는 1989년일 거예요. 월북 납북문인 해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작품도 읽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의 회고를 보면은 백석의 시를 그 시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몰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동주가 좋아했던 영향을 받았던 그 작가들의 작품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말도 하지 못했고 그때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그때 동주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 사람 그러니까 그 글을 좋아하는 문학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독서가 이 사람의 삶이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것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동주는 1940년도 3학년 독서회 사건으로 강처중과 서대문 경찰서에 체포돼서 구류를 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60년대에 나온 연세대학교 요람 학교사죠. 연세대학교 사에는 이제 이제까지 학교 역사 다루면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와 강처중이 이렇게 학생들이 독서회 사건으로 서대문 경찰서에 그때는 징역형을 살지 않았습니다만 구류를 살고 나왔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학교사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에 워낙 이제 시간이 흐른 만큼 쓸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윤동주에 대한 조그만 흔적이라도 찾아서 알려야 될 텐데 그거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는 그건 역시 어떤 독서의 사건. 구류 살았던 거는 그 총독부에서 읽지 말라는 책, 그러니까 금서를 읽었던 거죠. 굉장히 윤동주의 삶을 다가보가 보면 80년대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윤동주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독서 얘기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의 윤동주는 이제 20대 말에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그 20대가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보냈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30대, 40대에는 구체적인 생활이 다가오니까 그 생활에 사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억에 많이 남고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만큼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어떤 분위기 아니면 이런 거 영향을 끼치는 20대 시대가 20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주의 20대는 1940년대입니다. 근데 1940년대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진 시대예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만 1930년대까지는 그때까지는 일본이 그래도 약간의 문화 통치 얘기하면서 조선에서 말과 글을 허용하고 부분적으로 신문도 나오고 잡지도 나오고 뭐 우리 문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제시대 때 문화 레디메이드 인데 뭐 봉봉 뭐 이런 거는 다 30년대는 40년대 되니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한 30년 정도 되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믿어지지 않았겠죠.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 언젠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다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3.1운동도 하고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죠. 달라지지 않고 일본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3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일본 욕을 했는데 4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위축되고 주눅이 들면서 그거 워낙 강하게 누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거 안 된다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들이 된 일을 되게 하고 조선이 독립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 이건 계란으로 발리치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내부에서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건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대두됐습니다. 습자 노트에 시를 쓰고 날짜를 쓰고 시를 쓰고 날짜를 쓰는 이 동주의 시쓰기가 이제 계속된 것입니다. 감사가 총독부 항무국전 시오바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총독부 항무국전 뭐한 사람이냐 하면 한국신 선서 나는 천황폐 시민입니다. 우리는 일본 단련해서 천황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통치 방식이 비슷하게 내려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선일체고 문필로 보답하는 나라. 이때 나라는 일본이죠. 이때는 국어도 일본어, 국기도 일장기 그랬던 거죠. 조선 문학이 나가야 될 바는 내선일체 문필 보험이 있다. 앞으로 조선 문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조선의 작가들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된다 선언을 하고 대부분의 본인들이 망라해서 이단 책을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겠죠. 쓰지 않은 동안 동주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 힘들고 글을 쓰고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이대로 이 시대 이렇게 정말 문학을 이렇게 사람 시대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가? 정말 이거 안 되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 상황에서 답이 없을까?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은 물론 작품도 읽었고 그리고 동서양 그 맹자 같은 고전도 읽었고 그다음에 윤동주 소장 도서가 윤동주가 갖고 있던 책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윤동주 문학관에 보면 이제 책 표지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미학도 있고 예술사도 있고 철학사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흔적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간이 그래도 문자로 전승되어 온 이 과정에서 인간이 나라고자 할 거, 인간의 노력이 뭔가, 역사가 뭔가 그걸 이제 탐구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 동주의 그 독서, 소장 도서가 있습니다. 한번 문학관 한번 나들이 삼아 이렇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별에는 밤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죠. 동주가 이제 어머니 부르고 그다음에 폐경옥 이런 소녀들의 이름과 그다음에 프란시
프란시스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저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도대체 프란시스자하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정자고 어떤 관계란 말인가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 프란시스 잠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지방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젊었을 때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막 정의적인 막 작품을 쓰다가 더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피레네 산맥에 있는 산간 지방에. 예. 그래서 제가 앞에 그 프란시스 잠의 시도 이제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예. 보면은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식당이라는 시 예. 보면은 그 식당에 그 먹기에 있는 그 가구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고모들 다 묵묵히 지켜보았을 그 가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백석과 비슷해요. 그래서 백석도 프란시스 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석의 시도 아마 프란시스 잠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둘 다 사는 곳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프란시스 잠은 프랑스 사람이고 그다음에 피레네 산간 지방에서 그 속에 산촌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통적인 정서를 노래한 사람이고 백석은 평안도에서 백성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근원적인 거, 그 본질적인 거 여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게 좀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동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닥까지 간다. 그러면 나는 왜 쓰지 못하는가? 나는 왜 쓸 수 없는가? 쓸 수 없는 시대죠. 아무도 쓰지 않는 시대. 그런데 나는 왜 쓸 수 없는가? 나는 왜 지금 쓰지 못하는가? 물론 작가가 되는 길은 다 막혔고 글을 쓴 사람 아무도 없고 기성 문인들도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시대. 일본인도 그때 조선어로 못 쓰게 했고 말과 이름까지 빼앗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버렸는데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읽어줄 사람도 없고 문학이라는 게 저 모양인데 근데 나는 왜 쓰지 못하는가. 그러면 다시 거기까지 갔다가 그러면 나는 왜 쓰고자 했던가. 나는 왜 난 쓰려 했던가. 동주는 왜 쓰고 싶었을까요? 왜 쓰려고 했던 걸까요? 네. 그게 좋아서겠죠. 그게 자기 가슴을 움직이고 그게 좋은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할 때가 자기가 기쁘고 그거를 쓰는 행위를 할 때 시간이 계속 푹 빠져서 가고 그랬던 거. 그럼 나는 그게 좋아서였는데 나는 쓰는 게 왜 좋았던가? 그러면 쓴다는 게 뭔가? 쓴다는 게 뭐길래 내가 그게 그렇게 좋았던가? 쓴다는 게 뭘까요? 쓴다는 거는 생각을 내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내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근데 생각만으로는 글이 되진 않아요. 그죠? 글이 되진 않아요.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 가슴속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뭉게뭉게 있는데 적절한 언어를 만나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남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이제 자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적절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만나서 밖으로 끄집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긴 글이건 짧은 글이건 내 가슴속에 막 어떤 뭔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이거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데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데 그거는 어떤 때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단어나 문장이 갑자기 가슴속에서 확 끌어오르기도 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맨날 며칠, 일주일, 열흘, 한 달 뭐 해도 그 부분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건 간에 결국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그 단어와 문장을 만나서 내 생각이 밖으로 끄집어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후련하거든요. 굉장히 후련하고 속이 시원하죠. 식민지로 그거는 독일이 프랑스를 알사스 지방을 했도 그거는 뺏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주가 생각할 때 나만의 고유한 생각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생각으로서의 보고권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은 동주에게 있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로서의 언어, 조선어죠. 모국어 그거는 동주는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동주는 그러면 나는 왜 쓰지 못한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를 하고 문인이
징그럽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것 때문에 동주 스스로 반문했을 때 그것 때문에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가장 그 바닥까지 갔을 때 그랬을 때 그렇다면 나는 왜 쓰지 못했단 말인가. 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잡고 동주는 내가 왜 쓰지 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1년 반 동안 모델 기다가 1941년 5월에 40년 말 41년 초에도 한두 편 썼습니다만 이때는 그야말로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거를 보충이라도 하듯이 대여섯 편의 시가 동주에게서 그거는 터져 나오는 거죠.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아무도 우리말로 시를 쓰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무도 그리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해서 뭐하나 생각하고 이러한 시대에 동주 역시 그렇게 절망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장 근원적인 것까지 가서 다시 얻어낸 결론.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는 습작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다 망라해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7 시집인데 아마 동주가 나중에 스스로 묶어낸다 이건 좀 빼고 싶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졸업기념 시집 18편의 시집은 동주 스스로가 뽑은 정말 내가 시집을 낸다면 그렇게 뽑은 거죠. 많은 시집 중에서 근데 7편의 시가 중단하기 전에 쓴 시고 물론 그 소년 자화상도 있습니다. 그 앞에 시들도 있고 11편이 중단하고 난 다시 쓴 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가 더 시간적으로는 긴데 그거보다는 동주 스스로도 뭔가 이제 달라졌다고 스스로가 그리고 조금 느낌이 뭔가 하여튼 바닥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 땅을 건너가서도 꾸준히 썼을 텐데 동주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일본 경찰서에 그 윤형주 가수 윤형주의 아버지가 동주의 당숙이었는데 면회를 갔더니 이렇게 책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높은 분량의 노트를 놓고 일본 경찰 앞에 형사 앞에서 동주가 번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했다는 건 조선어로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어로 된 굉장히 많은 일기장이건 산문이건 시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그 강철중에게 보낸 4편 5편 그 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일본이 형무소 그 패전하면서 경찰관계 자료는 다 태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